때는 조선 마렵 한양 성내에서 가장 번화한 종로거리 뒤편 골목에 효자각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다. 한 양반가의 가장이 백발의 노모를 모시고 그곳을 찾았다. 큼직한 현판에는 부모운 중경의 구절이 새겨져 있었고 대문 앞에는 효자 정려가 세워져 있었다. 젊은 주사가 공손히 절을 올리며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한옥으로 지어진 건물은 단정해 보였다. 양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벼슬길에 나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 홀로 계신 모친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은자 몇 냥을 건네며 극진히 모셔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주사는 고개를 조아리며 받았고 이곳이 한양에서 가장 훌륭한 어르신 보살핌터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양반이 떠나자마자 주사의 얼굴에서 공손함이 사라졌다. 뒤편 행랑채에서 장부를 들고 나온 서리에게 빙긋 웃으며 말했다. 이번 달 몫은 채웠다고. 요즘 한양 양반들이 모두 벼슬에 바빠 부모 모시기를 귀찮아하니 자신들의 장사가 잘 된다고 했다. 효자각. 이름은 그럴듯했으나 실상은 달랐다. 안채로 들어간 노모는 허름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아궁이는 식어 있었다. 좁은 방 안에는 이미 5명의 노인이 누워 있었다. 구석에 누운 노파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한 분 더 들어오신다고. 밥은 언제 주려나 하고. 아침 해가 떴으나 아무도 방문을 열지 않았다. 한나절이 지나서야 하녀 하나가 미음 한 사발을 들고 왔다. 6분이서 나눠 먹으라는 말만 남기고 금세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노모가 이것으로 어찌하냐고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 열악해졌다. 추운 겨울인데도 아궁이에 불을 떼주지 않았다. 노인들은 서로 몸을 기대며 추위를 견뎠다. 지병이 있던 노인이 약을 달라고 신음하며 물었으나 대답은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방 안의 노인 중 한 분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서야 하인들이 들어와 시신을 옮겼다. 또 한 분 가셨다며 빨리 치우라고 했다. 새 손님이 온다고 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애도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물건을 옮기듯 담담했다. 한편 한양 도성 안 사헌부에는 한 사또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젊은 관리가 보고했다. 요즘 효자각이라는 곳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고.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곳에서 제대로 된 시중도 들지 않고 굶기고 병을 치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미 여러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소문도 있었다. 사또는 미간을 찌푸렸다. 부모를 공경함은 백행의 근본이라고 했다. 이를 저버린다면 나라님을 섬기는 충성도 기대할 수 없다며 즉시 조사하라고 명했다. 며칠 후 암행어사 박문수가 초라한 행색으로 효자각을 찾았다. 늙으신 아버님을 모시고자 한다고 했다. 주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얼마나 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문수는 은자 몇 냥을 꺼내며 이것밖에 없다고 했다. 주사는 하고 입맛을 다셨다. 적은 돈이지만 그럼 뒷채로 모시겠다고 했다. 뒷채는 앞채보다 더 열악했다. 지붕은 비가 새고 벽은 금이 가 있었다. 10여 명의 노인이 좁은 방에 빽빽이 누워 있었다.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냐고. 하인이 무심히 대답했다. 돈을 적게 냈으니 이 정도지 더 내면 앞채로 보내주겠다고. 박문수는 며칠간 머물며 실상을 파악했다. 아침 미음 한 사발, 저녁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 약은커녕 깨끗한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병든 노인이 신음해도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주사와 서리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이번 달 수입이 얼마냐고 물으니 은자 500냥이 넘는다고 했다. 한 분당 받는 돈은 많은데 먹이고 입히는 데는 거의 쓰지 않으니 남는 게 많다고 했다. 허허 웃으며 좋다고 했다. 양반들은 체면 때문에 부모를 직접 모시지 못하면서도 죄책감에 돈은 기꺼이 내니 이보다 쉬운 장사가 어디 있겠냐고 했다. 맞다고 했다. 어차피 늙은이들 오래 살지도 못할 터 며칠만 버티면 또 새 손님이 들어온다고 했다. 박문수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사흘 후 효자각 대문이 크게 열렸다. 암행어사 출두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마패를 본 주사와 서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문수가 호통쳤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효를 팔아치부하고 노인들을 학대했으니 그 죄가 극히 무겁다고 했다. 박문수는 즉시 모든 방을 열어 노인들의 처지를 확인했다. 굶주림에 뼈만 앙상한 노인들,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추위에 떨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었다. 이것이 효자각이라 불리는 곳의 실상이었다. 조사 결과는 참담했다. 효자각은 한양에만 3곳, 지방까지 합치면 10여 곳이 넘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자식들에게서는 많은 돈을 받으면서 정작 노인들에게는 최소한의 것도 제공하지 않았다. 박문수가 물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어찌 했느냐고. 주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다. 앞채에 깨끗한 방 한두 개를 보여주고 그곳에 건강한 노인 몇 분만 앉혀두었다고 했다. 실제로 모시는 어르신들은 뒷채에 숨겨두었다고 했다. 그럼 병든 어르신들은 어찌 했느냐고 물으니 약값이 아까워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했다. 박문수가 소리쳤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고. 박문수는 즉시 장계를 올렸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전교를 내렸다. 부모를 공경함은 하늘의 이치요 사람의 도리라고 했다. 이를 악용하여 재물을 탐한 자들을 엄히 다스리라고 했다. 또한 백성들이 부모를 모실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명했다. 주사와 서리를 비롯한 주모자들은 차명에 처해졌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은 해결되지 않았다. 대신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문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실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벼슬길에 나가면 부모를 모시기 어렵고 장사를 하자니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효자각 같은 곳이 또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한 대신이 상소를 올렸다. 나라에서 제대로 된 양로원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관에서 직접 운영하여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신다면 백성들도 안심하고 부모를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용은 어찌 마련하겠느냐는 질문에 부유한 양반들에게 의무적으로 양로금을 거두고 이를 엄격히 감독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대신이 반박했다. 관에서 운영한다 해도 탐관 오리들이 그 돈을 빼돌린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감찰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기적으로 암행어사를 보내고 백성들의 상소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논의는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한편 효자각에서 구출된 노인들은 임시로 마련된 곳으로 옮겨졌다. 의원들이 와서 치료를 해주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건만 늙으니 짐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자식들을 원망할 수도 없다고 했다. 박문수가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들께서 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며칠 후 박문수는 다시 임금을 찾아갔다. 직접 본 바로는 문제가 단순히 효자강만이 아니라고 했다. 자식들도 부모를 모시고 싶어 하나 생계에 쫓겨 그럴 여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사회가 변하여 예전처럼 대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사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느냐는 임금의 물음에 박문수는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나라에서 제대로 된 양로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둘째, 이를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자식들이 부모를 직접 모실 수 있도록 돕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시행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양로원을 세웠으나 인력이 부족했다. 감독을 하려 해도 곳곳에 탐관 오리가 있었다. 어느 날 한 양로원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관에서 보낸 쌀과 약재가 반도 안 된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분명 10가마를 보냈는데 5가마만 도착했다고 했다. 조사 결과 중간에서 관리들이 빼돌린 것이었다. 늙은이들 입에 들어갈 것을 훔쳐 먹었다며 분노했다. 다시 처벌이 이어졌지만 비슷한 일은 계속 발생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양로원에 보내는 것이 과연 효도인가? 부모를 직접 모시지 못하는 것은 불효가 아닌가? 한 선비가 글을 지었다. 효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다. 부모를 직접 모시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편안하고 행복하시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중요한 것은 부모를 어디에 모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모시느냐라고 했다. 이 글은 한양 전역에 퍼져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간이 흘러 제도는 조금씩 개선되었다. 양로원에는 정기적으로 감찰관이 파견되었고 노인들의 상태를 점검했다. 자식들도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다. 인력이 부족했다. 한 사람이 10분을 돌보려니 제대로 된 보살핌이 어려웠다. 예산도 부족했다. 약값, 식비, 시설 유지비가 턱없이 모자랐다. 박문수는 다시 한번 상소를 올렸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돈과 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백성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이 자식의 의무이자 복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임금의 물음에 쉽지는 않을 것이나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교육을 강화하고 효자에게는 포상을 내리도록 하라고 했다. 또한 노인을 학대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라고 명했다. 세월이 흘렀다. 효자각 같은 악질적인 곳은 사라졌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했다. 늙은 부모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자식의 도리와 현실의 어려움 사이에서 백성들은 여전히 고민했다. 어느 날 저녁, 박문수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들었다. 벼슬에만 매달려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무슨 말이냐고. 내가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이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효란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내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이 어미에게는 가장 큰 효도라고 했다. 박문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이런 고민을 했다. 부모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직접 모실 것인가? 시설에 모실 것인가? 정답은 없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부모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하려는 노력이었다. 효자각 사건은 끝났지만 그 교훈은 오래도록 남았다. 부모를 공경함은 백행의 근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했다. 그리고 사회는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달빛 아래 박문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문제는 한 시대만의 것이 아닐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고민을 할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것이 진정한 효의 시작이 아니겠는가?